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죠. 봄이 완전히 끝나고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 왔는데요. 세월 참 빠르죠. 추위에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더위를 걱정할 때가 다가오고요. 이번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도 같은 나라는 벌써 불볕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만만찮게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름의 더위에 지쳐서 그저 무기력해질 수만은 없겠죠. 쨍쨍한 햇볕 아래에서 힘차게 생명력을 펼치는 나무들처럼, 한여름의 진녹색 나뭇잎들처럼 우리도 힘차게 여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톡톡사연의 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나서 사연 채널에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50이 넘은 주부고요. 서울 살고 있습니다. 항상 톡톡 사연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 인생에도 갑갑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다른 분들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봐요. 저는 남편과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가게가 잘 되어서 돈을 잘 벌어요. 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죠. 물론 젊은 시절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던 시절도 있지만요. 자식들도 이젠 다 커서 다들 직장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아들은 공부를 그리 잘하진 못해서 지방대 졸업하고 그냥저냥한 회사에 들어갔죠.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으니 사람 구실은 한다고 생각해요. 딸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정말 좋은 명문대를 갔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겠다는 걸 제가 말렸었죠. 대학원까지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라고요. 딸은 바로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아빠가 돈 잘 벌 때 공부를 더 하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게 참 한이 되었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중학교 졸업장도 갖지 못했어요. 요즘 제 나이 대 사람들 아무리 집안 사정 어려웠다 해도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저는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이었답니다. 저희 친정은 아주 촌에 있었어요. 40, 50년 전엔 광역시만 벗어나도 개발되지 않은 곳이 참 많았잖아요. 저희는 시 주변도 아니고 아예 시골이었어요. 정말 당시에는 논밭과 산밖에 없던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당시 분으로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부장적인 분이고 너무 구식이었죠. 저희는 4남매로 장남인 오빠가 있었고 그 다음은 언니, 저,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말버릇처럼 너희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오빠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해도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집안에서 장남이자 집안의 기둥대접을 받고 있어서 아버지를 제외하면 무서운 사람이 없었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라 엄마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굴었는지 몰라요. 저희한텐 정말 무섭고 말 안 통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손을 올리는 오빠였고요. 어느 날은 굉장히 오랜만에 고기 반찬이 올라왔는데 옆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나눠 먹고 남은 걸 주신 거였어요. 엄마하고 옆집 아줌마가 친하셨거든요. 엄마는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간장하고 설탕으로 양념을 잘 하셔서 구우셨는데 저희는 벌써 저녁 식사 전부터 부엌 입구에 붙어서 그 돼지고기 굽는 냄새에 정신이 나가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오빠만 불러다가 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큰 방에서 아버지하고 오빠만 같이 밥을 먹으러 들어갔고 저희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무라고 밥을 먹었죠. 솔직히 고기 몇 점이라도 남겨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큰 방 문을 엄청 열심히 쳐다보긴 했어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희 겨우 10살 조금 넘거나 그 남짓했을 때였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속이 상하셨는지 묵묵히 밥만 드셨고요. 사실 엄마는 나물 반찬도 제대로 못 집어 드시고 거의 고추장에다 밥을 비벼 드시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솥에 남았던 맨 밑에 누룽지만 드셨었죠. 엄마, 고기 우리는 못 먹어요? 막내 남동생이 그렇게 묻더군요.
막내는 그래도 남자애였는데도, 게다가 제일 어린 애였는데도 아버지가 전혀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제일 어린 아들이 그렇게 물으니 가슴이 아파서 그냥 말없이 끌어안아 주시기만 했죠. 저와 언니는 눈치만 보면서 큰 방 문을 뚫어져라 봤고요. 에휴, 고기가 그래도 많았는데 남겨주시면 좋으련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식사를 먼저 끝낸 아버지가 큰 방에서 나오다가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저희를 알아차리고 인상을 쓰셨죠. 뭐야? 뭘 쳐다봐? 아니에요. 여보, 식사 잘 하셨어요? 숭늉 드릴까요? 언니가 급히 고개를 저었고 엄마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짜증을 내셨죠. 여편네가 밥 먹기 전에 숭늉을 갖다 놔야지 뭐 하는 거야? 아휴, 지난번에 가져다 놨더니 식었다고 하셔서. 에휴, 말 대꾸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가져와. 고기 더럽게 맛없게 양념해놨네. 아버지는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셨고 오빠는 방에서 나오면서 아예 엄마 쪽은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때 당시 오빠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고기 남은 거... 그때 막내 남동생이 우물거리면서 물었어요. 언니와 제가 급히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는 눈을 매섭게 치뜨고서는 막내 뒤통수를 한 대 치셨어요. 동생은 금방 울 것처럼 입을 삐죽거렸지만 제가 황급히 막아서 그래도 울지 않고 눈물만 그렁거렸죠. 사내 놈이 울어? 하여간 여편네가 기르면 이 꼴이라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따위 맛없는 고기 욕심내는 거냐 지금? 맛없어서 다 버렸다. 너 따위한테 줄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역정내시고는 엄마가 가져온 숭늉도 먹지 않고 그냥 나가셨어요. 엄마는 기운 빠진 얼굴로 마루에 주저앉았죠. 지금도 그 힘 빠진 침묵이 기억나요. 겨울이라 날은 춥고 피부는 건조하고 우풍이 부는데 우리 앞에는 다 먹지도 못한 밥상이 그대로 널려 있었고요. 보통 쌀이 모자라서 절대 밥을 남기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은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 그만 치우자. 네, 엄마. 엄마의 한숨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전 일어나서 상을 치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던 언니는 엄마한테 묻더군요. 엄마, 나 중학교 갈 수 있어요? 그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엄마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언니는 13살로 그의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나이였죠. 언니는 나이보다 조숙했고 무척 영리했어요. 초등학생이었지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언제나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동네에는 아직 가정방문이 남아있었는데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는 언니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무척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지만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었죠.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잘하냐고, 그런 건 남자애나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오빠는 단 한 번도 선생님한테 공부 잘하고 착하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지난번에 중학교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어떻게든 아버지 설득해볼게. 아버지가 또 엄마 때릴지도 몰라요. 언니는 우울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미 아버지는 언니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 내렸고 새해가 되어 학교 배정이 됐는데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포를 한 상태였죠.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조심조심 말을 꺼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엄마를 때리고 나가버렸죠. 그래도 중학교는 가야지. 너희가 중학교는 가야지. 나도 가고 싶어요, 엄마.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가야지. 마을 어기 사는 영희가 같이 중학교 가서 교복 예쁘게 입고 다니자고 했어요. 나도 교복 입어보고 싶어요, 엄마. 언니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우울한 얼굴이 된 채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언니를 꼭 끌어안아 주었죠. 엄마는 어른이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어른이었어요. 모든 힘은 아버지에게만 있었고 결정도 아버지가 내렸으니까요.
마치 맛없는 돼지고기도 아버지와 오빠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해 결국 언니는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끝내 언니를 중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했고 언니는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초절로 끝났죠. 언니가 학교에 가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언니를 밭일하라고 내보냈고 언니는 엄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잡초를 뽑았어요. 그리고 언니보다 1살 어렸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죠. 엄마는 그 다음 해에 제 차례가 되자 큰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저부터는 중학교 보내주자고 말 꺼내셨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만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듣는 동안 언니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막내 남동생도 저희한테 붙어서 울고 있었어요. 차가운 방에 난방이라고는 없는데 그런 방에 앉아서 밖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나가서 농사일만 했어요.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정말 멍청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죠. 아버지는 장남이 아닌 막내 남동생에게도 가혹했어요. 장남만 잘 되면 집안이 사는 거라면서 모든 돈은 전부 오빠한테만 투자하겠다고 했죠. 남동생은 애초에 중학교에 가겠다고 조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누나들 따라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도와준 덕분에 엄마와 저 언니의 일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남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의 학창시절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돕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장남인 오빠는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죠. 하지만 버릇없이 자란 오빠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싸움을 하러 몰려다녔죠. 학교에서 걸핏하면 싸움 소식으로 엄마가 불려가셨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엄마를 혼내셨어요. 그게 며칠 걸러 한 번이라 정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던 때예요. 엄마는 아무리 오빠를 붙잡고 다 해리려고 해도 오빠는 엄마 말을 정말 아무 것으로도 듣지 않았거든요. 결국 오빠는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어요. 성적이 엉망진창이라 당연히 좋은 대학은 못 갔고요. 그냥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시골에 있는 대학이었죠. 그것도 좋다면서 아버지는 오빠가 크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것까진 괜찮았지만 오빠의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다면서 엄마하고 언니한테 마을 식당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에휴, 그런데 그게 마을이 식당이지 읍내에 있는 술 파는 가게였거든요. 처음으로 엄마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한테 화내며 소리를 질렀고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때려 죽여봐요. 내가 그런 술집에 나가나. 당신 항상 거기 가서 옆에 애들한테 돈 쓰고 술 먹지? 난 절대로 그런 한양년들처럼 술집에서 술 안 팔아. 내 딸을 그런 꼴 되게 놔둘 것 같아? 이 영감탱이야. 아버지가 되어서 딸한테 술집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 언니가 전에 없이 격렬하게 반항하자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아버지는 몇 마디 맞서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와 언니가 전혀 수그러들 기세 없이 전력으로 화를 내자 오물거리면서 담뱃갑을 손에 쥐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죠. 당연하죠. 그때는 언니도 10대 중후반 된 나이였으니 초등학생 때처럼 어리기만 하진 않았거든요. 저와 막내 동생은 겁먹은 채로 작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간 후 엄마가 들어와서 갑자기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시더군요. 너희 빨리 옷 챙겨라. 옷이요? 그래, 당장 입을 거.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챙겨. 나 더 이상 너희 아버지랑 못 산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못 참는데 너희 언니한테까지 술집 나가란다. 나 더 이상 못 살아.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저희 세남매에게 짐을 싸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어리둥절한 채 엄마 말씀대로 짐을 싸서 뒤를 따라 나갔죠. 늦가을이라 날이 춥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보단 나았어요.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사실 알고 보니 엄마는 첫째 오빠만 대학에 가고 나면 저희를 데리고 나와 따로 살 생각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저희 세 남매를 초등학교까지밖에 공부 못 시킨 게 한이 되어 엄마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싶으셨대요. 다행히도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형편이 좋으셔서 서울 올라와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셨고 거기에서 엄마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와 저, 남동생 모두 야하게 다니면서 각자 돈을 벌려고 취직했죠.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늦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뒤에 두고 온 아버지와 오빠 생각은 날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빴죠. 저희가 도망간 게 괘씸했는지 아빠와 오빠는 우리 쪽으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도 진학했죠. 엄마가 공장이며 식당이며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저희 학업을 위한 돈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 역시 죽으림을 다해 공부와 일에 매달렸던 덕분이었죠. 그 덕분에 저희는 몇 년 뒤에는 모두들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제대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제일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그럭저럭한 곳에 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제일 일찍 했죠.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악착 같은 면이 있어서 취직 후에도 공부를 더 했고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했고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계속 억눌려서 아버지한테 맞고 폭언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다면서요. 저와 언니, 동생도 모두 남은 생 동안 엄마를 정말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오진 않아요.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온답니다.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결국 암에 걸리셨어요. 언니가 겨우 30 초반일 때 엄마의 병이 찾아왔죠. 대체 왜 엄마가 암이... 너무 오랜 기간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잘 드시지도 못했고 게다가 일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의사는 안 됐다는 듯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친정도 가난해서 거의 팔려가듯이 시골 총구석에 아버지한테 시집을 갔고 그 이후로 쭉 과도할 정도로 농사일을 하면서 저희를 건사하셨죠. 걸핏하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올렸어요. 저희를 데리고 도망 나온 이후에는 저희를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암 3기. 저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암은 계속해서 전이가 되면서 악화되기만 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왔어요. 저희는 애 같았는데 엄마는 뭔가 해탈한 것 같은 얼굴로 괜찮다면서 저희를 도리어 다독이셨죠. 당시 제가 결혼해서 2 아이를 낳은 상태라 엄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웃곤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걸 보고 갈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간단히 무슨 소리세요. 엄마 분명히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난 오래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셋 중 하나라도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걸 봐서 천만 다행이야. 진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그런 말씀을 싫어했지만 엄마는 그저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숨을 거두셨죠. 저도 언니도 막내 동생도 멍했어요. 아버지의 밑에서 도망 나와 10년이 넘도록 저희는 엄마 밑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뭉쳐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 때문에 셋 모두 너무 허무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잘 돼서 돈 많이 벌어 엄마 편하게 즐겁게 모시고 여생 행복하게 보내시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나는 말이다 얘들아.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난 정말 내 아버지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결국은 이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야. 언니는 어딘가 초췌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아직 언니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전이었죠. 언니는 변호사가 된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장례식장은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리 초라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때는 언니가 고시 공부 중이었지만 남동생도 취직했고 저도 일하고 있는 데다 결혼도 한 상태라 시댁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조문객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을 보니 아마 아버지 밑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엄마의 장례식장이 너무 썰렁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뿌듯해 하셨을 거야. 둘째 누나가 결혼해서 손자손녀 보여드려서. 그래,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동생과 언니는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도 동감이었어요. 남편 역시 엄마한테 참 잘했던지라 고맙기도 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제 곁에는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남편과 제 아이들이 있어 덜 외로웠죠.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보내드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언니는 얼마 있지 않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남동생은 차만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남동생이 결혼할 때 저와 남편이 대신 혼주석에 앉았어요. 언니더러 앉으라고 했지만 언니는 본인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저희 부부가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희 집안에는 달리 어른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동생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희는 남편이 하는 가게가 상당히 잘 돼서 경제적으로 점차 윤택해져 갔죠. 유년 시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던 중학교 졸업장조차 따지 못하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행복해진 거였어요. 사실 언니와 동생 만났을 때 아주 가끔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시절은 떠올리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40 중후반 되었던 시기였죠. 제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던 오후였어요. 날이 좋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신선한 바람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기분 좋게 청소하고 있었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화에서는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가 옅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분명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대답이 없어서 저는 계속 무슨 일이냐고 몇 번 물은 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장난 전화인가 싶었는데 몇 분 뒤에 다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아까 그분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또 저쪽에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니,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하고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잠깐만. 제가 끊으려고 화가 난 채 말하자 그제서야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황급하게 말했어요. 끊지 마라. 끊지. 네? 그게 말이다. 별로 느낌이 안 좋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는데 기분이 불쾌해졌죠. 저는 좀 사납게 물었어요. 누구시죠? 나 모르겠느냐? 누군데 대뜸 모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으니까 누군지나 밝히시죠? 네 아비다. 뭐라고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턱 맞은 기분이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의 거실에서 갑자기 어린 시절의 그 어둡고 불행한 작은 방으로 끌려 들어간 기분이었죠. 아버지의 그 늙은 목소리를 그제야 알아듣겠더군요. 얘 셋째야. 너 아비 목소리 알아듣지? 너 좀 터미널로 나와야 쓰겄다. 아비 모시러 좀 나와라. 왜요? 왜라니? 아비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살아야겠으니 그렇지. 아비인데, 응? 딸 자식 집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을 더듬다가 말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옛날처럼 뻔뻔하고 고압적으로 말하더군요. 고기 반찬 좀 해놓거라. 애비 방 좀 넓은 데로 치워놓고 가자마자 좀 잘 거니까. 저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걸 듣다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때쯤 거의 90이 다 되었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뻔뻔하시더군요. 어린 시절 그렇게 큰 상처 준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데에 전화해서 저렇게 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몇 번 벨소리 울린 후 언니가 바로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언니,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뭐라고?
언니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심각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그 인간이 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몰라, 모르겠어. 갑자기 전화해서 터미널로 나오래.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미쳤나. 언니가 욕설을 중얼거렸어요. 언니는 결혼하지 않은 채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거칠 것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너 나와. 그 인간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꼬락선이나 좀 보자. 언니 굳이 보게? 그래. 난 만나서 뺨이라도 한 대 갈겨야겠어. 언니는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전 겁이 났지만 그래도 언니를 응원하기 위해 한편이 되어주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얼른 뛰쳐나갔죠. 그 와중에 남동생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나 정말 너무 놀랐어. 지금 언니하고 같이 터미널 가는 중이야. 아버지를 보려고? 아니, 모시려고? 남동생은 너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했죠. 언니가 아버지 보고서 싸대기라도 한 대 갈길 거래. 나 언니하고 같이 있으려고 나가는 중이야. 첫째 누나라면 그러고도 남지. 남동생은 잠시 침묵했어요. 일하는 중인지 수화기 너머로 사무실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일찌감치 결혼하고서 일을 그만뒀지만 남동생은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 중이었으니까요. 잠깐 기다려 누나들. 나도 갈게. 그래도 남자가 하나 있으면 훨씬 낫지. 너도 오려고? 직장은? 괜찮아. 반차 쓰지 뭐. 남동생은 단호하게 말하고서 터미널 위치를 물은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저희가 삼남매라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반응을 하며 협력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급히 뛰쳐나간 터미널에서 언니를 만났죠. 언니는 잘 나가는 변호사라 멀리서 봐도 근사한 느낌이 났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죠. 누가 봐도 정말 잘 나가는 여자였어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였지만 언니는 아니었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저기 정문 앞에서. 어디 있어? 이 인간 어디야? 언니는 이를 갈면서 정문 앞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정말 옛날에 그 거대하던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냥 터미널에 항상 그렇듯 꾀죄죄한 노숙자들만 잔뜩 오가고 있었어요. 전화만 걸어놓고 아는 거 아니야, 인간? 그럴 리가. 당장 울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누나! 그때 뒤에서 남동생이 달려왔어요. 남동생 직장은 꽤 먼 편이었는데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택시 타고 왔어. 급하다고 하니까 밟아주더라. 아버지 어디 있어? 저기 정문 앞에서 기다린댔는데 안 보여. 순간 남동생이 잔뜩 늙은 노인 한 명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 아버지 아니야? 순간 저희 삼남매는 셋이 다 한꺼번에 말을 멈췄죠.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거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가 뭐라고 말만 꺼내면 매를 꺼내 우리를 때리던 남자였어요. 엄마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던 그런 남자. 하지만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 노인은 등이 굽고 쪼그라들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맞네. 순간 언니는 화가 싹 달아난 것처럼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터미널까지 오면서 불태웠던 전투력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죠. 저렇게까지 초라하고 별거 없는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노인은 저희가 다가가자 땅으로 내리고 있던 시선을 들어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삼남매를 바라보다가 저희라는 걸 깨달으니 노인은 약간 놀라서 움찔하는 눈치였어요. 저야 뭐 평범한 가정주부니 그렇다 쳐도 언니나 남동생은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야? 너희냐? 네. 언니가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부러 등을 펴고 옛날처럼 고압적으로 말하려고 하더군요. 그래, 왔으면 됐다. 애비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혼이 나야 마땅하지만 이제 너희 집에 가자. 싫은데요. 역시 언니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을 더듬다가 화를 내려는 순간 남동생이 그랬어요. 여기 무슨 낯으로 오셨어요? 뭐라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요? 남동생은 침착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화를 낼까 말까 저희의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눈치를 본 순간부터 이미 틀린 게임이었죠. 아버지는 이제 장성해버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자식 셋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90에 가까웠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게 말이다. 아버지는 마치 부탁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어요. 그게 처음이었네요. 아버지한테서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어조를 들은 게 말이죠. 내가 지금 좀 난처한 처지라 그렇다. 갈 곳이 없어. 왜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랑하던 장남은 어디다 치우고?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마치 말에 공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움찔거리며 언니를 돌아보았죠. 언니는 공격적인 자세로 서서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기세에 밀려서 목을 움츠렸어요. 그게 말이다. 너희 오빠 그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느냐? 우린 몰라요. 당신하고 안 산 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이 나이 많은 애비를 그놈이 대놓고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퍼부어서 사업자금으로 대주었더니 웬만큼 살 수 있게 되니까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다는 듯이 눈물을 닦았어요. 물론 당연히 억울하고 서글프겠죠. 우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 때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서글픔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버지. 뭐? 아버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장남한테 걸었잖아요. 그럼 장남한테 남은 인생도 거셔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언니는 생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기르느라고 고생만 하시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이 말이야. 언니의 말은 갈수록 존댓말이 아닌 반말이 됐고 아버지는 안색이 죽어갔어요. 우린 당연히 당신 잊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오라가라 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들이민다고? 제정신인가? 하긴 당신은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지? 얘야. 우습기 짝이 없네 정말. 언니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손을 벌벌 떨다가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났죠. 아버지는 점점 더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90이 다 된 노인이 그렇게 안색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니 조금 무섭기까지 했죠. 저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할까 겁이 났고요. 우리 아버지 책임 안 져요.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덤덤하게 말했고 우리 셋은 그대로 돌아섰어요. 두 발짝쯤 옮기던 순간 뒤에서 누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죠. 아버지가 쓰러진 거였어요. 저희는 진심 한숨이 나왔어요. 한번 짐으로 시작된 아버지는 인생이 이만큼 흘러왔는데도 또다시 반갑지 않은 짐덩이가 되어 나타났죠. 언니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로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잠시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요양원으로 옮긴다는 말에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빌기 시작했죠. 아니, 얘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를 집에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요양원이라면 애미애비 버리는 것 아니냐?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요. 요양원도 엄연히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돈까지 써주는데 고마운 것도 몰라. 언니가 아버지한테 쏘아붙였어요. 그 말을 듣자 할 말이 없는지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언니의 눈치를 봤죠. 우린 절대로 죽어도 당신 집에서 모실 생각 없어요. 선택해요. 요양원 아니면 길거리. 이대로 요양원 안 가고 버티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얘들아. 거짓말 같아요? 한번 해보든지. 언니가 싸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언니의 기세에 눌린 채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3남매 중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요양원에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살아요. 안 그러면 그나마 돈도 끊어버릴 거니까. 진짜 귀찮아 죽겠어. 언니의 말에 아버지는 기가 죽어서 그냥 얌전히 요양원 행위에 동의했어요. 사실 아흔이 다 된 노인한테 그 이상의 선택지는 있을 수 없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아버지를 모신다니 그건 정말 미친 소리였고요. 언니의 기세등등한 협박이 먹혔는지 아버지는 요양원에 간 뒤 조용히 지냈어요. 언니가 간혹 전화해서 얌전히 있으라고 또 뭔 소리 하면 정말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한 덕분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실 요양원에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건강이 어지간히 상했는지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사망했거든요. 차마 아버지의 시신을 무용고자로 둘 수는 없어서 그냥 간단히 화장을 했어요. 당연히 엄마의 납골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갖다 처박다시피 했고요. 제일 싼 납골당에 제일 싼 자리에다가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평생 올가매고 있던 아버지의 악몽에서 벗어난 기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일을 겪을 때 저희 3남매가 있어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